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대기자이신 최동철 박사님 BBS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네, 언제나 활기찬 스포츠와 함께하는 우리 대기자님 뵈니까 너무 제가 힘이 납니다. 요즘 뭐 날씨도 더워지고요. 또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뭐 지금도 8개 방송을 하고요. 네. 뭐 활기차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을 보일 때마다 저희가 참 힘이 난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 스포츠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박사님을 모신 거예요. 단순히 고맙습니다. 어떤 스포츠만 그럼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사실 박사님은 1970년에 이 TBC 동양방송이죠. 공채 아나운서로 7기로 이제 입사를 하셔서 1972년부터 스포츠 기자를 시작하셔서 오늘날 이제 스포츠 대기자로 활약하기까지 뭐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한 분야를 이제 파고 계신데 그야말로 스포츠와 함께 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예. 해병대 가서도 고시 준비를 계속했는데 사병으로 갔죠. 예. 그때 제가 고급반실 인사학과에 있었는데 그 앞에 정원 참모실이 있었어요. 거기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정채호라는 이 분이 그때 그 해병대 정원 참모예요. 네네. 그분이 이제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니까 사병이긴 하지만은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들 다니다가 이제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인데 목소리가 좋다고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원래 막 보낼 때인데. 예. 그 제가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KBS 포항방송에서 처음으로 방송한 거예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것이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듣는 사람들이 저보고 앞으로 말이야 사회에 나가서 방송을 하면 어떠냐 방송인이 되는 게 어떠냐 이것이 저에게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6개월 동안 학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철도 방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엔 새마을호가 서울서 부산까지 한 6시간 갔을 거예요. 그때 철도 방송 요원을 뽑는데 제가 그때 정채호 정원 참모의 얘기가 생각나서 한번 시험 삼아 봤는데 그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대 복학하고 나서 3학년 때부터 이제 방송국에 관심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TBC 7기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2년 해보니까 아나운서가 이게 비전이 약간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뉴스를 9시 뉴스 뭐 이런 걸 기자가 하고 또 뭐 탤런트나 가수들이 뭐 DJ를 하고 그 아나운서 하는 게 5분짜리 뉴스하고 스포츠 중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교사 할 때 그분이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의 초대 한의원장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의학 공부하면 어떠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60년대 그때만 한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때가 아니고 72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되면서 이제 한의학이 한참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인데 그래서 한의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표를 내려고 그랬더니 TBC에서 사표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서 그땐 스포츠 체육부가 없었어요. 72년에. 그래서 스포츠국의 체육기자가 72년이 된 거예요. 그게 인연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인생 이야기 조금 뒷부분에서 저희가 집중해보고 우선은 이제 스포츠 얘기 조금 해보겠는데요. 가장 관심 있게 저희가 예정됐던 것이 도쿄 올림픽인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됐죠. 그렇죠. 당초에 7월 24일 32회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1차 대전 후 2차 대전 때문에 올림픽은 3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기는 29회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 7월 23일로 연기가 됐죠. 그러니까 29회 하계 올림픽이 원래가 열린 것은 32회지만은 세 번은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원래는 29회 하계 올림픽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 7월 23일 날 3일부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빅 이벤트가 중단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드문 일인데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울상이겠습니다. 손해가 많겠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10월까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IOC의 코츠 조정위원장이 10월까지 봐가지고 지금 같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은
내년 도쿄올림픽은 좀 어렵지 않느냐. 연기는 안 되는 겁니다. 내년 7월 23일 여는 건 틀림없는데 네네. 그 오늘 외신 보니까 그 내년 도쿄올림픽도 축소를 많이 하겠다. 네. 관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점에서 지금 IOC하고 도쿄올림픽 조지위원회가 굉장히 고민하는데 현재와 같이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은 도쿄올림픽도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참가하는 선수들도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사실은 골프 한게 타이거 우즈가 82승을 거뒀습니다. 네. PGA 투어에서 82승 거둔 사람이 그 선수가 2명 있어요. 네. 타이거 우즈고 샘 스니드라는 사람인데 타이거 우즈가 꿈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모든 선수의 꿈은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따는 것이 최고거든요. 타이거 우즈도 아직 올림픽 금메달은 없군요. 없죠. 예. 45살인데 내년에 46살이잖아요. 그러면은 박인비 선수는 대단한 거네요. 어쨌든. 박인비 선수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데서 금메달 따냈는데 그 1900년 파리 올림픽 대회 때 그때 남녀 골프가 처음으로 게 2회 하계 올림픽입니다. 네. 이게 그 박인비 선수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네. 그 수술하는데도 금메달 따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명을 받지 못한 게 2010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때 펜싱의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헝가리 계좌 선수를 갖다가 역전승. 이거는 기적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기적 같은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에 이 박상영 선수 때문에 박인비 선수가 가렸어요. 116년 만에 따낸 금메달이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인비 선수도 또다시 금메달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내년 6월 28일, 남자는 6월 21일까지 세계 랭킹 60위 안에 들어야 돼요. 네네. 이제 15위 안에 4명이 들면은 4명의 선수가 출전하죠. 우리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때 우리 여자가 4명의 선수가 갔습니다. 그럼요. 박인비 선수, 양용 선수, 그 전인재 선수, 김생 선수. 그래가지고 이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 따내고 네. 그 뉴질랜드 우리나라 교포 리디아 고란 선수가 은메달 따내고 중국의 펑상산이라는 동물 따냈거든요. 예. 그런데도 박인비 선수는 또다시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에서의 그 이 메달은요 모든 선수의 꿈이거든요. 희망이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국내에서도 이 무관중 경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뭐 또 프로축구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프로축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프로축구가 2월 29일 개막하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5월 8일에 개막을 했죠. 무관중으로. 네네. 그다음에 국내 프로야구가 이제 그 8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에 39년째입니다. 예. 그 3월 28일 개막하게 돼 있던 건데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막했잖아요. 그렇죠.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데 예. 사실은 5월 말부터 한 30%씩 관중을 입장시키려고 그러다가 지금 또다시 지금 그 뭐 학원이라든가 또 뭐 이태원 뭐 클럽 그런 데서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관중을 경기에 관중이 없이 한다는 건 이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저도 체육기자가 7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에 49년째입니다만 물론 무관중으로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그 우리 카타르 월드컵 북한과 우리하고 할 때 무관중으로 평양에서 했잖아요. 그럼 북한이 고집해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관중이 난동을 피운다든가 할 때는 연맹에서 협회에서 징계를 주기 위해서 무관중으로 해라 이런 것이지 지금 이것이 이런 거는 올림픽 스포츠 역사상 처음인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국내 프로야구가 해외에 이렇게 중계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거 지적했어요. 우리 김봉래 국장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방역이 잘 됐잖아요. 네. 방역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5월 5일부터 프로야구가 이제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축구가 5월 8일. 지금 미국 프로야구가 7월 11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 7월 12일. 예, 7월 11일부터 거기 미국은요. 선수 노자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원래 3월 27일에 개막하게 돼 있던 건데 7월 4일에 하자라고 네네. 미국 메이저리그 그 사무부에서 했어요. 그 대신 162경기 가운데서 114경기를 하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기업이 있어가지고 선수들 연봉을 다 주지만 네네. 미국은 철저하게 뭐 입장 수입이 있어요. 중개권료가 있어요. 광고료가 있어야 선수들 그 연봉을 주잖아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 2천만 달러, 247억을 줘야 되는데 입장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한 70%, 75%, 74%가 DC 해가지고 뭐 65억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메이저 선수 노조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 못해. 그 전에 90년대에 한번 메이저리그가 열리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이 잘 돼가지고 프로 야구가 5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 프로축구가 5월 8일부터 되면서 미국에서 미주 지역에 우리나라 프로 야구를 갖다 보고 있어요. 미주 지역에. 그래서 ESPN이 그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ESPN이 1979년에 이제 개국을 했는데 202개 나라가 그 ESPN을 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하고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네. 새벽에 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잘했잖아요. 네네. 94년에 박찬호 선수가 간 이후에 우리나라 선수가 22명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습니다. 예, 예. 대단해. 류현진 선수는 작년에 29경기 나와서 14승 5패 2.32 자책방을 1위 했잖아요. 네, 1위 자책. 그 1위잖아요. 싸이 영상 2위 했었고요. 네네. 추신 선수가 2,100만 달러 금년 연봉을 받는데 그 191명의 그 텍사스 레인즈 마이너리그 선수가 1,000달러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잘하는 건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보니까 재밌거든요. 네네. 키가 1m 63 김지찬 선수, 김성빈 선수 이런 선수들이 키가 1m 63밖에 안 되는 단신 선수가 잘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투수 던지는 거 보니까 뭐 류희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0km 구속이 미국 선수들은 거의 160km 던지거든요. 네네. 투수들이 강속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던지는 게 아주 느린데 그걸 타자들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 야구는 그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미주 지역 야구 팬들이 아주 홀딱 파는 거예요. 야, 한국 재밌구나. 야구에 이제 열광. 그렇죠.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그 37개국에서 우리나라 축구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12개 팀이 1부 리그 12개 팀이 있고 2부 리그 10개 팀이 22개 팀이 있는데 프로가 네. 거기에 예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 선수가 70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70명 가운데 브라질 선수가 24명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야구 축구가 외국에서 처음 보고 나서 야 이게 우리 한국 재밌다 야구 축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 축구가 어떻게 보면 특수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도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섰지만은. 그렇죠. 이 K스포츠. 이 굉장히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국이지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그렇습니까? 그 이제 말의 이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스포츠 강국이다. 강국이죠.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축구에 우리가 지금 9회 연속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쇼트트랙이라든가 또 여자 골프 또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저는 어디에 있다고 오랫동안 체육 기자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많이 그 외국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요. 네. 우리나라 민족은요. 네.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리아 너희 그 카운트리 엑셀런트라고 그래요. 정말 너희 그 남북한이 하나만 되면 통일만 되면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지금 좋은 거 지적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요. 네.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206개. 그건 네. IOC 해운기 206개 나라가인데 우리가 8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5회 연속 도쿄올림픽까지 5회 연속 10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란 말이죠. 그런 나라가 잘 없잖아요. 없죠. 그 이상한 거예요. 저희도 그 80년대부터 기억을 해도 우리나라가
대망의 2000년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저희가 성과를 보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자들이 그래요. 정말 네 코리아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 골프만 해도 말이죠. 88년에 구호키 선수가 LPGA에서 그 우승을 차지해서 47명의 선수가 189승을 얻었어요. 네. 그럼 세계 랭킹 1위가 고진영 선수예요. 3위가 예. 박성현 선수, 6위가 김세영 선수.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국가의 그 스포츠 정책이 성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개개인의 노력이 더 그 빛을 발한 것인가 어느 쪽인가요? 아니면 물론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융합될 수도 있지만. 물론 정책이죠. 네. 정책, 그건 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엘리트 스포츠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스포츠 강국이 된 것이고 네. 거기에 또 우리나라 민족이라든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정말 분단된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86년 멕시코 대회부터 지난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9회 연속 월드컵 축구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세계에 없으면 몇 개 없죠. 없죠. 없잖아요. 브라질이라든가 뭐 몇 개 나라 외에는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자 골프 얘기했지만 여자 골프가 어떻게 1위, 3위, 6위, 10위, 11위, 13위 다 박인비 선수, 김효주 선수의 물론 엘리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학교체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꿈나무를 발굴해가지고 예. 그 세계적인 우리 올림픽의 금메달을 양산해냈습니다만은 골프는 좀 다르죠. 예. 골프는 박세리 키즈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작년에 2019년에 LPGA 신인 그 세계 랭킹이 이 고진영 선수가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신인왕이 이정은 선수예요. 네. 지금 그 10위. 남자도 임성재 선수가 신인왕을 차지하잖아요. PGA. 네. 이거는 굉장히 다른 나라 그 스포츠 전문가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민족 국민을 높게 평가하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 개인 종목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정확히 2월 26일이죠. 네. 228.56점이라고 하는 세계 여자 피겨 싱글 사상 228.56점이라고 하는 점수는요. 세계성 처음했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에 자크로케 IOC 위원장이 IOC 전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경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이잖아요. 물론이죠. 그건 예술에 네. 가깝죠. 네. 그리고 7분의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90개를 따냈어요. 동계올림픽 31개 금메달 따냈는데 121개 금메달 가운데서 저는 최고를 김연아 선수의 여자 싱글 금메달 따낸 거. 이거는 IOC가 이미 인정해가지고 그 자크로케 IOC 연정이 2012년에 IOC 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확하게 2011년 남아공 더번에서 7월 7일 새벽 1시인데 그게 김연아 선수의 덕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종목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포츠 정책에서의 어떤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뭐 변화가 지금 뭐죠? 그 우리가 지난 2018년에 그 미트 운동으로 한참 국가가 좀 여러 가지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여자 쇼트트랙에 그 금메달 2개를 따낸 심석희 선수가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뭐 엄청난 충격 사건이었죠. 그 정확히 2019년 1월 14일 날 1월 14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주 엄청난 거를 발표했어요. 뭐냐? 스포츠를 통해서 성적 지상주의 개선해라. 두 번째 국위 선양 하지 말아라. 합숙훈련 없애라. 이거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쑥 비서관회의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화체육부, 체육회, 교육부, 인권위원회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학습권 보장이라고 나왔어요. 학습권 보장이 뭐냐면 선수도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공부해. 네. 운동해라. 네.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중대 없었어요. 그전에 주중대도 있었잖아요. 네네.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만 해라. 그러면은 그 스포츠 강국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떨어지죠. 그리고 합숙 훈련 없애라. 소년체전 72년 만들어진 거 그것도 폐지해라.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또 대학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또 길을 열어주는 정책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정권이 이제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네. 스포츠 엘리트 정책에 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 때 딱 나온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딛고서 우리가 항상 중국에서 2위였는데 3위로 24년 만에 밀렸어요. 옛날에 과거에 일본도 우리나라 같이 엘리트 스포츠를 약하게 보고 사회체육을 하면서 그 일본이 우리한테 밀렸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08년에 스포츠청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8년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 때 우리가 24년 만에 우리가 3위를 밀렸고 금메달이 우리가 49개인데 일본이 75개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년 도쿄올림픽에 일본은 30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10개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어떤 그 엘리트 스포츠냐 또 사회체육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될 것 같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박사님은 늘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 말이죠. 기록, 그래서 스포츠는 기록이죠. 육상에서 그 우샤인 볼트가 그 100m에서 9초 58로 세계 기록을 냈잖아요. 그런 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세계 마라톤 기록이 말이지 케냐 킵초게르 선수가 2018년 그 베를린에서 2시간 1분 39초. 그건 제 머릿속에 전 지금까지 49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뭐 언제 컴퓨터를 찾고 말이에요. 언제 무슨 걸 해. 대단한 건 다 가지고 있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건 뭐 상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농사 짓는 일이야말로 천지자연의 도리와 합치되기 때문에 참 정직한 그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포츠 또한 땀 흘린 만큼 성과가 나온다 해서 아주 정직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스포츠는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다면 스포츠는 그 국민 타자라고 하는 이승엽 선수가 정말 이승엽 선수는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은퇴를 했지만은 이 선수는 모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그 228.5 그때 말이죠. 5천만 원, 5천만의 국민가 너무 좋아했고요. 그때 경제 효과가요. 5조 원이야, 5조 원. 그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거예요. BTS 방탄소년단이 2009년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케이팝을 했지만 경제 효과가 1조 원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5조 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5배. 야, 그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기까지의 그 엉덩방아를 뭐 몇 번 찧었다고? 휘교는 다른 종목과 다릅니다. 휘교는요, 첫 번째는 집안에 돈이 없으면 휘교 못해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코치를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 그 노력. 그다음에 그 재능인데.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우리가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는 거. 우리가 2014년에 결국은 그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한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뺏기긴 했지만은 그거 정말 정책적인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판정 같아요. 그리고 소트니코바 선수는 그대로 이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는요.
저는 그래. 제가 뭐 이제 특강 가서 많은 분들한테 그 우리나라 그 올림픽 그 금메달 중에서 어떤 금메달이 제일 인상에 남고 훌륭하다고 봅니까 하면 대체적으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121개 금메달은 대단한 우리의 영웅들이 일궈낸 땀의 영웅의 그 정말 네. 표상이지만은 네네. 김연아 선수의 그 금메달은 대단한 거죠. 그 네. 올림픽 금메달?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그 비리랄까?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많죠. 네. 이게 뭐냐 말이죠. 네. 제가 그 심석희 선수의 그 이 미투 운동 그 뭐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왜냐 말이죠. 우리가 노량진에 가면은 그 학원이 많잖아요. 네. 쪽집게 강사가 있듯이 네. 쪽집게 강사 가끔씩 나잖아요. 몇백억 법정 투쟁하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이 스포츠에도요. 지도자라는 건 코치나 감독을 얘기하는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그 덕목이 있어요. 그 갖춰야 할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학습권 보장이요? 왜 학습권 보장이 나요? 지금 성폭력 사건이 나온 이건 2014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성폭력 사건이 나왔어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인성이에요. 인성. 아,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인성을 갖춘 네. 사람이 그러니까 남현희 선수가 2019년 그 정우체전 끝나면서 자기가 이제 저는 26년에 펜싱 선수를 그만둡니다. 제가 이제 지도자로 나섭니다. 근데 저는 선수들에게 기술보다는 인성부터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인성이 첫 번째. 네. 두 번째 재능. 세 번째가 헌신. 네 번째가 배려. 다섯 번째가 자신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 일곱 번째가 일관성. 네. 이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아. 어? 이걸 7C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보면 다 C로 시작돼요. 아, 그렇군요. 네? 7C. 이거를 모르고 비전문가가 특히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 변호사들이 법률만 하지 그 사람들이 스포츠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거죠. 이제는 전문화 시대죠. 네. 아는 사람이니까는 노량진의 유명한 강사가 애들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학교 가서는 잘 자잖아요. 자다가 저녁에 가서 학원에 가서는 빨뚱빨뚱 공부하면서 수능 시험 잘 보잖아요. 왜요? 그 수능 저 강사가요. 쪽집게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공교육이 이 사교육에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치죠. 네. 마찬가지 스포츠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이거를 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다 그 49년 체육기자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의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7C로구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맨날 자신감, 집중력, 그건 3C라고 하는데 그 3C의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감, 컨트롤, 컨센트레이션 세 가지 일을 가졌을 때 그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김연아 선수한테는 물어봤어요. 그걸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6살 때부터 피겨하면서 몸으로 터득한 겁니다. 이러다. 몸으로 터득했다. 예. 네. 맞다. 네, 그랬어요. 맞다. 그 김연아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아니죠. 마음 자체도 이 정신 능력도 그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게 네. 그 피겨는요 7분의 드라마라 그러거든요. 2분 50초는 쇼트트랙하고요. 그 7가지 기술 가운데 4가지 점프를 해야 돼요. 네네. 거기에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프리스케이팅은 5분 4분 10초. 그러니까는 2분 50초와 4분 10초니까 7분이잖아요. 네네. 7분의 드라마로 하는데 4분 10초 동안에 프리스케이팅은 기술을 12가지 해야 돼요. 그 가운데 12가지 가운데 점프를 7번 해야 돼요. 음악 맞춰야죠. 그 음악에 또 그 내용에 맞게끔 뭐 즐거운 표정.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아주 필요한 것이 이 피겨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뭐 명상을 해서 집중력이 높아졌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이 멘탈 스포츠로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김연아 선수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선수였고요. 지금 나이가 지금 30살인데 참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김연아 선수는 7분의 드라마를 이야
저런 선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IOC가 전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 양궁 말입니다. 예. 그것도 전설을 이제 신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체력 훈련도 하지만은 정신력 또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는데 그 노하우가 한국이 제일 앞서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17번 하계올림픽에 출전했어요.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2010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해서 미국을 위주로 한 그 자유서방 국가 출전하지 않죠. 네네. 우리가 90개 금메달 가운데 23개가 양궁이에요, 양궁. 네, 그러니까 양궁. 그다음에 그 쇼트트랙 우리가 김봉래 국장이 그 말씀했는데 31개 금메달 가운데 우리 18번 동계는 출전했어요. 우리가 오슬로 대회 때는 한국 전쟁 때문에 한번 출전 못했고요. 31개 금메달 가운데 쇼트트랙에 24개가 금메달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특히 양궁 같은 경우에도 그 노하우가 예. 지도자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해외로 유출되기도 하잖아요. 해외 나가 우리 그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 메달 따는 선수들이 코치들이 한국 선수들. 그러니까요. 한국 코치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박빙의 차이로 한국이 꾸준하게 앞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 선발이 되기가 어렵죠. 네네. 예. 그러니까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는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뭔가의 비전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네. 뭔가 그 공개되지 않은 뭔가의 그 노하우가 한국 대표단에게는 그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다잖아요. 또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활 잘 쏘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네. 그 제가 그렇잖아요. 초장에. 외국 기자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국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엑셀렌트라고 그래요. 엑셀렌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불송의 주인인데 불송의 주인인 걸 모르고 사는 그렇죠. 중생처럼 예. 우리 민족이 대단한데 그 대단한 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우수한 민족. 이건 외국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고 올림픽에 이 메달을 든가 그걸 보면요. 참 뛰어난 민족이죠. 예. 하나만 되면은 대단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민족인데 아쉽죠. 그 이제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럼요. 이런 이제 국위 선양에도 중요한데 저희 BBS 불교 방송도 이제 올해로 개국 30주년을 맞았거든요. 벌써 30주년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아침 저널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도 오래 해 오셨습니다만은 BBS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주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BBS 오랫동안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시청자는 감성이죠. 그래야만 시청자들이 이제 BBS를 그 채널을 찾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주목하죠. 예, 그래서 감성의 그런 그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방송에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글로벌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BBS가 청취자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벌써 30주년이 됐다니까 30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동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